황금야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응원입니다. 오늘 함께 떠나볼 이야기의 무대는 지금으로부터 아주 오래전, 때는 조선 제19대 왕숙조, 즉위 10년, 사색 당파의 칼날이 쉼없이 부딪히며 조정을 피로 물들이던 참으로 서슬퍼런 시절이었습니다. 임금의 총애가 하루아침에 바뀌고 그에 따라 충신과 역적이 하룻밤 사이에 뒤바뀌었지요. 그 붉은 피바람 속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하룻밤 이슬처럼 사라져간 충신들의 가문이 어디 한둘이었을까요? 여기 그 칼날을 피하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한 가문이 있었으니 바로 당대 최고의 문장가라 칭송받던 대제학 이경의 집안이었습니다. 멸문지화. 참으로 무서운 말입니다. 영모의 누명을 쓴 죄인의 가문이라는 낙인 아래 가문의 대들보가 통째로 뽑혔습니다. 99칸 위용을 자랑하던 기와집은 거센 불길에 휩싸여 잿더미가 되었으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허나 하늘이 무심치 않았던가요? 피 비린내 나는 아수라장 속에서 갓난쟁이 막내 아들만은 충직한 몸종의 품에 안겨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 선비 이선입니다. 그로부터 20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날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마을, 신분을 숨긴 채 가난한 선비로 살아가던 이선은 가슴속 깊이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지요. 같은 시각 이 마을에서 돈과 권세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박대감이라는 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온갖 수완을 부려 막대한 재산을 모은 그는 이제 돈으로 살 수 없는 명예와 권력을 탐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저작거리에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행색은 남루했으나 그 눈빛만은 세상의 모든 비밀을 꿰뚫는 듯 깊고 고요했지요. 노인은 시장을 둘러보다가 장터에서 가장 목소리가 크고 기운이 넘쳐 보이던 한 젊은이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노인이 젊은이에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젊은이, 낯빛은 좋으나 걸음에 흙먼지가 없으니 부모 잘 둔 덕에 땅 한 번 밟아보지 않고 사는구려. 허나 이마의 검은 기운이 서려 있으니 오늘 밤 비를 조심하시오. 지붕이 아니라 대들보가 무너질 상이오. 젊은이는 웬 미친 노인인가 하며 코웃음을 치고는 그를 무시하고 가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이었습니다.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더니 뒷산에서 산사태가 일어나 젊은이의 집을 덮쳤습니다. 젊은이는 무사했으나 집안의 가장이자 큰 기둥이었던 그의 아버지가 바로 그 집의 대들보에 깔려 목숨을 잃고 만 것입니다. 이 기이한 일화가 온 마을에 퍼지는 데는 반나절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노인을 천기를 잇는 관상가라 부르며 두려워했지요. 그리고 이 소문은 늘 새로운 기회를 찾아 혈안이 되어 있던 박대감의 귀에도 당연히 들어갔습니다. 박대감은 즉시 사람을 풀어 그 관상가를 자신의 화려한 사랑채로 깎듯이 모셨습니다. 귀한 차를 내온 박대감이 거만한 목소리로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보시오, 선생. 내 관상이 어떻소? 이 박아무개의 얼굴에 왕후장상의 씨앗이라도 보이냔 말이오. 허허. 하지만 관상가는 차에는 눈길도 주지 않고 창밖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대감의 얼굴에는 재물이 넘치나 그릇이 작아 담아내질 못하는군요. 허나 진짜는 따로 있습니다. 대감의 운명을 통째로 바꿔놓을 용 말입니다. 박대감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용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요?
관상가는 천천히 손가락을 들어 마을에서 가장 후미진 곳에 허름한 초가집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은 바로 주둔 듯이 학문에만 몰두하던 가난한 선비 이선의 집이었습니다. 저기, 저 집에 용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흙탕물 속에서 웅크리고 있으나 머지않아 여의주를 물고 하늘로 승천할 용입니다. 허나 저 용이 하늘로 오르려면 반드시 3가지 보물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혜로운 머리, 세상의 풍파를 막아줄 단단한 갑옷, 그리고 지친 마음을 위로할 아름다운 날개. 이 3가지를 모두 얻는 순간 용은 비로소 용이 될 것입니다. 그 말을 끝으로 관상가는 호련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한동안 멍하니 앉아있던 박대감은 이내 무릎을 탁 치며 외쳤습니다. 머리, 갑옷, 그리고 날개. 그렇구나. 하늘이 나에게 천금 같은 기회를 주는구나. 그날 밤 박대감은 자신의 3딸, 연화, 소월, 그리고 청아를 조용히 불러 모았습니다. 첫째 연화는 학식이 깊고 지혜로웠고, 둘째 소월은 생활력이 강하고 담대했으며, 셋째 청아는 가야금 솜씨가 뛰어나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질 줄 알았지요. 똑똑히 듣거라. 너희는 우리 가문의 운명을 짊어졌다. 마을 변두리에 사는 이선이라는 선비놈을 알 것이다. 내일부터 너희는 차례로 그놈의 집에 들어가 그의 수발을 들며 마음을 얻어야 한다. 놀란 둘째 딸 소월이 아버님, 그 자는 비렁뱅이나 다름없는 하고 항변하려 했지만 박대감의 불호령이 안채를 뒤흔들었습니다. 닥치거라. 그는 보통 인물이 아니다. 하늘이 점지한 용이란 말이다. 연화, 너는 그의 머리가 되고, 소월, 너는 그의 갑옷이 되어라. 그리고 청아, 너는 그의 날개가 되어주는 것이다. 이것은 명령이다. 반드시 그 용의 마음을 사로잡아 우리 가문을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알겠느냐? 아버지의 서슬퍼런 호통에 3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비의 탐욕으로 시작된 기묘한 거래. 하지만 3자매의 눈빛 속에는 아비의 탐욕과는 다른 무언가가 조용히 빛나고 있었으니, 실은 그녀들 또한 낮에 저작거리에서 그 관상가의 예언을 똑똑히 들었던 것입니다. 한 지붕 아래 한 남자를 사이에 둔 3자매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이야기는 이제 막 그 서막을 올리고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버지의 엄명에 따라 가장 먼저 선비의 집으로 향한 것은 첫째 딸 연화였습니다. 연화는 생전 처음 와보는 허름한 초가집 앞에서 한동안 망설일 수밖에 없었지요. 집 안에서는 이미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결심한 듯 마른 침을 삼키고 살인문을 조심스럽게 열며 안을 향해 물었습니다. 안에 계시옵니까? 글 읽는 소리가 멈추고 잠시 후 방문이 열리며 한 사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비록 옷은 남루했으나 그 기계만큼은 꺾이지 않은 소나무 같았지요. 바로 선비 이선이었습니다. 그가 담담한 눈빛으로 연화를 보며 물었습니다. 니시오. 연화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자신을 밝혔습니다. 저는 박대감 댁의 첫째 딸, 연화라 하옵니다. 아버님의 명을 받고 선비님의 학업에 미력 하나마 도움이 될까 하여 찾아왔사옵니다. 그 말을 들은 이선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말했습니다. 도움이라. 박대감께서 내게 볼 일이 있으신 모양이오. 돌아가시오. 대감의 호의를 받을 이유도 그럴 처지도 아니오.
연화를 쏘아보며 이선은 생각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내 아비의 속셈을 모를 것 같으냐 하는 경계심과 부잣집 딸이 고생도 모르고 말만 번지르르하다는 냉소가 뒤섞여 있었지요. 하지만 연화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저 맑고 또렷했지요. 이선은 그 눈빛 속에서 처음으로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아비의 탐욕이 아닌 학문에 대한 순수한 동경, 그리고 자신을 꿰뚫어 보려는 듯한 총기를 말입니다. 순간 이선은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상대를 얕보는 비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멸문지화 이후 굳게 닫아두었던 그의 세상에 처음으로 날아든 작은 돌멩이. 그 파문에 대한 흥미로움이었지요. 재미있는 여인이요. 들어오시오. 그렇게 기묘한 동거의 첫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연화는 섣불리 이선에게 말을 걸지 않고 그저 묵묵히 집안을 정돈하고 달아빠진 붓을 새로 만들어주며 그가 학문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선 역시 연화를 없는 사람처럼 대하며 온종일 글만 읽을 뿐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이선이 당시에 조정의 가장 큰 학문적 논쟁이었던 예속 논쟁에 대한 글을 읽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혼잣말처럼 아니야, 이것이 아니다. 종법의 원리와 왕가의 특수성. 이 둘을 어찌 조화시킬 것인가. 그때 등불 아래에서 조용히 바느질을 하던 연화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선비님, 강물은 바다를 향해 흐르나 바다는 모든 강물을 품는다고 하였사옵니다. 종법의 원리가 강물이라면 임금의 효심은 바다와 같은 것이 아닐런지요. 강물이 바다로 흘러드는 것은 순리이오나 바다가 강물의 흐름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는 않는 법. 즉, 원칙을 세우되 그 근본에는 인간의 도리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겠사옵니까? 순간 이선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막혀있던 생각의 혈이 단번에 뚫리는 듯 했지요. 그는 처음으로 연화를 다시 보았습니다. 그저 부잣집의 고운 교수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 지혜와 통찰이 웬만한 사내대장부 못지않았던 것입니다. 그대의 이름이 연화라 하였는가? 그러하옵니다, 선비님. 이날 이후 이선은 연화와 밤새워 학문을 논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이선에 막힌 곳을 뚫어주는 지혜로운 머리가 되어 주었지요. 하지만 진짜 위기는 다른 곳에서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아버지의 명을 받은 둘째 딸 소월이 성큼성큼 초가집으로 들어선 것입니다. 아니, 선비님이고 언니고 두 분 다 신선이신가? 이슬만 먹고 사실 작정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이 댁살림은 오늘부터 제 소관이니 아무 걱정 마시고 글이나 읽으시어요. 소월은 다짜고짜 집 안 구석구석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쌀독은 바닥을 보인 지 오래고 실ong 위에는 멀건 소금물 단지 하나가 전부였지요. 소월은 선비의 허락도 구하지 않고 제 집처럼 부엌으로 들어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거침이 없었지요. 뒷산에 올라가 순식간에 한 소쿠리의 나무를 캐오는가 하면 냇가에서는 맨손으로 팔뚝만한 잉어를 잡아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다른 곳에서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초가집의 밥상에는 난생 처음 기름진 생선구이와 향긋한 나물 반찬이 올랐습니다. 소월은 그렇게 굶주림과 세상의 멸시로부터 이선을 지켜주는 단단한 갑옷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한 지붕 아래 젊은 선비와 두 여인이 함께 산다는 소문은 날개가 돋친 듯 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하루는 이선이 장터 앞을 지나는데 불량한 양반 무리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복의 선비 양반, 용하다는 소문이 자자하던데 낮에는 큰 누이, 밤에는 작은 누이, 아주 호강에 겨웠다지. 하하하. 부모님의 원수 앞에서도 냉정을 잃지 않던 이선의 주먹이 하얗게 쥐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나타난 소월이 물동이를 든 채 양반들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느 댁 자제분들이시기에 길거리에서 이리 무례하게 구시는지요. 저희 선비님께서는 곧 나라의 동량이 되실 귀한 몸, 어디 길가의 돌멩이 같은 분들과 말을 섞을 시간이 있겠사옵니까? 정이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이 미천한 종에게 물어보시지요. 그 당돌한 기세의 양반들은 씩씩거리며 돌아갔습니다. 이선은 그런 소월의 뒷모습을 복잡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미천한 종이라 칭하는 저 여인의 마음은 과연 무엇일까? 이선은 처음으로 가슴 한편이 아릿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셋째 딸 청아가 가야금을 들고 초가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이선의 깊은 고통을 위로하는 마지막 보물이 제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선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눈앞에서 부모님이 피를 흘리며 쓰러지던 그 끔찍한 멸문지화의 기억 때문이었지요. 그날도 이선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고통스럽게 잠꼬대를 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안 됩니다. 바로 그때 방문 밖에서 청아의 가야금 소리가 고요히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저승에서 온 어머니의 손길 같기도 했고,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구슬픈 흐느낌 같기도 했습니다. 복수심으로 들끓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던 이선의 마음이 그 가야금 소리 아래에서만은 잠시 평온을 찾을 수 있었지요. 청아는 말없이 오직 소리만으로 이선의 상처를 보듬구고 그의 지친 영혼을 쉬게 하는 아름다운 날개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지혜의 머리와 현실의 갑옷, 그리고 위로의 날개가 한 지붕 아래 모두 모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세 개의 보물이 용의 곁을 지키기 시작하자 그 빛을 시기하는 어둠 또한 더욱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또가 이 기묘한 동거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을 듣고 이선을 예의주시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바야흐로 진짜 위기가 그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쳐 이선에게 서찰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사또 나으리의 명이시다. 이 서찰을 받고 즉시 관아로 출두하라. 관아에 당도한 이선의 앞에 사또는 비단 방석에 거만하게 앉아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이선이라는 놈이냐. 듣자 하니 내 놈의 학식이 하늘을 찌른다고 하더구나. 하여 내가 내 재주를 시험해 볼까 한다. 내일 해가 중천에 뜨기 전까지 재로 새끼줄을 꼬아 내 앞에 가져오너라. 만약 해내지 못한다면 너를 이 고을의 풍기를 문란케 한 죄로 엄히 다스릴 것이다. 재로 새끼줄을 꼬아오라니 그것은 실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또의 얼굴에는 어디 한번 당해봐라 하는 비열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초가집은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이선은 말이 없었고 소월은 분을 참지 못해 주먹으로 땅을 쳤지요. 그때 조용히 생각에 잠겨 있던 첫째, 연화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그리고 얘들아.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 사또의 말은 재로 새끼줄을 꼬아라였지. 재를 꼬아 새끼줄을 만들라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새끼줄을 먼저 꼬아
그것을 통째로 재로 만들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 모두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서렸습니다. 연화가 머리로써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낸 것입니다. 하지만 방법은 알았으되 어떻게 새끼줄의 형태를 온전히 유지하며 재로 만드느냐가 문제였습니다. 그때 둘째 소월이 팔을 걷어붙이며 나섰습니다. 그건 제게 맡기시지요. 갑옷이 필요한 순간이 바로 지금 아니겠습니까? 소금물에 하룻밤 푹 절인 짚은 불에 타도 그 형태가 쉽게 무너지지 않는 법입니다. 제가 되어도 서로 엉겨 붙어 있게 만들려는 것이지요. 그녀의 생활 속 지혜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온 식구가 밤새 굵고 단단한 새끼줄을 꼬아 소금물에 절인 뒤 다음 날 새벽 조심스럽게 불을 붙였습니다. 짚은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검게 타들어갔지만 신기하게도 그 형태는 무너지지 않고 고스란히 남아 마침내 한 가닥에 재로 만든 새끼줄이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관문이 남았습니다. 그때 셋째 청아가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서방님, 그리고 언니들. 마지막은 제가 장식하게 해주시옵소서. 날개는 가장 마지막에 펼치는 법이라 들었습니다. 관하로 나아간 것은 이선이 아닌 가야금을 든 청아였습니다. 삿도 앞에 널빤지를 내려놓은 청아는 아무 말 없이 가야금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청아한 소리에 관아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청아는 낭낭한 목소리로 삿도에게 아뢰었습니다. 삿도 나으리, 이제는 너무나 연약하여 미천한 제가 손을 대면 부서질까 두렵사옵니다. 부디 나으리께서 직접 이 새끼줄을 들어 확인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에 삿도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자신이 직접 들다가 부서지면 제 꾀에 제가 넘어가는 꼴이요. 들지 못하면 이선의 재주를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청아의 말과 연주는 삿도가 어떠한 반박도 할 수 없도록 품위 있는 덫을 놓은 것이지요. 결국 삿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이선의 승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청아의 지혜로운 대처로 삿도는 만백성이 보는 앞에서 망신을 톡톡히 당했습니다. 분노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진 삿도는 이를 갈았지요. 저놈을 이대로 두었다가는 내 자리가 위태롭겠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잔꾀를 부리지 않고 힘으로 이선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날 밤 삿도는 이선의 가문을 몰락시킨 원수와 손을 잡고 그에게 영모죄를 뒤집어 씌워 처형하기로 합니다. 야심한 시각 횃불을 든 포졸들이 이선의 초가집을 완벽하게 포위했습니다. 관아에서 나왔다. 죄인 이선은 어서 문을 열지 못할까. 방 안에 네 사람은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이선은 이것이 삿도의 마지막 바라김을 직감했지요. 여기서 잡혀 들어가면 다시는 살아서 나오지 못할 것이란 걸 말입니다. 포졸들이 방문을 부수려 할 때 둘째 소월이 모두를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선비님, 그리고 언니와 청하는 뒷문으로 피하십시오. 이 몸이 시간을 벌겠습니다. 소월은 문의 빗장을 지르고는 온몸으로 문을 막아섰습니다. 그 위급한 순간 첫째 연화가 이선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이성적이었습니다. 서방님, 이제는 떠나셔야 할 때입니다. 여기서 잡히시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곧 한양에서 과거 시험이 열립니다. 부디 한양으로 가시어 용이 되어 돌아오시옵소서. 연화는 미리 꾸려두었던 작은 보찜을 이선에게 건넸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을 예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선이 망설이는 사이
셋째 청아가 다가와 작은 향낭 하나를 그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서방님, 부디 옥체를 보존하시옵소서. 저희 세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곳을 지키고 있겠습니다. 이선은 세 여인의 얼굴을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문을 막아선 갑옷. 냉철한 이성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머리.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는 따뜻한 날개. 아비의 탐욕으로 시작된 만남이었으되 어느새 그들은 서로의 운명을 짊어진 동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선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는 이 여인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살아남아 용이 되어야 했습니다. 마침내 이선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뒷문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그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순간 방문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부서져 내렸습니다. 꼬박 밤을 달려 이선은 마을이 보이지 않는 높은 언덕에 올랐습니다. 멀리 자신이 떠나온 초가집 쪽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차가운 분노와 함께 뜨거운 무언가가 함께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의 발걸음은 조선의 심장, 한양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자신을 기다릴 더 큰 위기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 말이지요. 홀로 한양으로 향하는 이선의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믿어준 새 여인을 생각하며 굶주림과 추위를 이겨내고 걷고 또 걸었지요. 마침내 과거 시험이 열리는 날, 이선은 누구보다 초라한 행색으로 시험장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그 어떤 양반 자제보다 빛나고 있었지요. 그리고 며칠 후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모두의 예상을 깨고 장원 급제자의 이름에는 이선 두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왕은 20년 만에 나타난 천재라며 그를 크게 칭찬하고 즉시 홍문관의 중책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용이 고개를 드는 순간 그 빛을 시기하는 어둠 또한 깨어나는 법 아니겠습니까? 이선의 등장은 그의 가문을 몰락시켰던 원수 영의정 윤치영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윤치영은 이선이라는 이름과 그의 글솜씨를 전해 듣고는 그가 바로 20년 전 놓쳤던 대제학 이경의 핏줄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왕에게 나아가 눈물로 거짓을 아뢰었습니다.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장원 급제한 이선은 20년 전 영모를 꾀했던 죄인 이경의 아들이옵니다. 아비의 죄를 숨기고 조정에 들어와 필시 나라의 원한을 품고 복수를 꾀하려는 흉악한 역적의 씨앗이옵니다. 결국 이선은 임명장을 받기도 전에 대역죄인의 자식이라는 오명을 쓰고 의금부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복수를 눈앞에 두고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이 끔찍한 소식은 산골마을에도 전해졌습니다. 소식을 들은 박대감은 내 이럴 줄 알았다. 역시 역적의 싹은 잘랐어야 해. 내 딸들의 인생을 망쳤구나 하며 땅을 치고 통곡했습니다. 그는 당장 딸들을 집으로 불러들이라 명했지요. 하지만 세 자매는 달랐습니다. 연화는 눈물을 흘리는 동생들을 다독이며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울고 있을 때가 아니다. 서방님은 지금 우리만을 기다리고 계실 것이다. 우리가 가야 한다. 소월은 그 길로 자신의 혼수품까지 모두 팔아 노잣돈을 마련했고 청아는 어머니의 유품인 낡은 가야금 하나만을 챙겼습니다. 그렇게 세 자매는 아비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한양에 도착했지만
대역 죄인이 갇힌 옥의 문은 굳게 닫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세 자매가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 연화가 비장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법. 이 일의 해결은 이 나라의 가장 높고 외로운 분께 정을 올리는 수밖에 없다. 연화가 말한 이는 바로 선왕의 비였던 대비마마였습니다. 대비는 선대왕 시절 이선의 아버지였던 대제학 이경의 고든 성품과 학문을 매우 아꼈다고 전해졌지요. 하지만 대비를 만나는 길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웠습니다. 그때 셋째 청아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청아는 대비의 거처가 멀리 내다보이는 궁궐 담벼락 밑에서 밤낮으로 가야금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너무나도 애절하고 구슬퍼 길 가던 사람들의 발걸음마저 멈추게 할 정도였지요. 마침내 그 소리가 대비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대비는 저 애달픈 사연의 주인을 데려오라 명했습니다. 대비 앞에 엎드린 청아는 이선의 억울한 사연을 눈물로 아뢰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의 유품이라며 품에서 낡고 해진 아기 포대기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대비마마, 저희 서방님의 어머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직전 갓난아기였던 서방님을 이 포대기에 싸서 몸종에게 건네며 한마디 말을 남기셨다고 하옵니다. 이 아이가 훗날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이 노래의 뜻을 아는 귀인을 찾아가거라 하고 말입니다. 청아는 포대기에 수놓아진 오래된 노래 가락을 읊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대비가 젊은 시절 대제학 이경과 시를 논하며 지었던 바로 그 노래였습니다. 노래의 마지막 구절은 이러했습니다. 푸른 대나무 숲에 숨겨진 진실은 오직 달빛만이 알고 있으리라. 순간 대비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대나무 숲, 달빛. 그렇구나. 이리 오너라. 당장 대제학 이경의 묘를 파헤치고 그가 생전에 아꼈던 벼루한 밑을 살펴보라. 대비의 명으로 파헤쳐진 이경의 묘. 그 안에서 나온 낡은 벼루한 밑바닥에는 겹겹이 밀랍으로 봉인된 비밀 장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영의정 윤치영이 영모를 꾸미고 대제학 이경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모든 과정이 피눈물과 함께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지요. 죽음의 순간 아버지는 아들의 손에 복수의 칼이 아닌 진실의 붓을 쥐어주었던 것입니다. 모든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왕은 크게 분노하여 영의정 윤치영과 그 일파를 모두 참하고 대제학 이경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었습니다. 이선은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나 다시금 장원 급제자의 자리에 섰고 왕의 두터운 신임 아래 가문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어느 날 높은 벼슬에 오른 이선은 아버지 박대감과 세 딸을 자신의 집으로 불렀습니다. 박대감은 이제 이선 앞에서 고개도 들지 못했지요. 이선은 그런 박대감을 꾸짖은 뒤 세 자매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 한 명을 아내로 맞을 수 없소. 당신들 셋 중 하나라도 없었다면 오늘의 나는 없었을 것이요. 연원왕자는 나의 머리가 되어 주었고 소월왕자는 나의 갑옷이 되어 주었으며 청한왕자는 나의 날개가 되어 주었소. 당신들은 나의 아내이자 동지이며 나의 모든 것이요. 이선은 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대신 각자에게 집안의 가장 중요한 직책을 맡기고 평생을 동지이자 가족으로서 극진히 아꼈다고 합니다.
아비의 탐욕으로 시작된 기묘한 인연이 결국 한 사람의 위대한 운명을 완성시킨 참으로 기묘하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휴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의 이야기 보따리를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황금야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응원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잔의 술에 담긴 가문의 명예, 그리고 그것을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조선 숙종시대. 한양의 거리마다 이런 말이 떠돌았습니다. 이가의 술을 마셔보지 못한 자는 진정한 술맛을 모르는 자라고 말입니다. 이가는 대대로 임금님께 진상하는 어주를 빚어온 명문가였습니다. 그 집안의 주인 이정헌은 평생을 오직 최고의 술을 빚는 것에만 몰두했습니다. 그의 아들 이하는 아버지의 술에 담긴 철학과 정신을 학문으로 드높이고 싶어 성균관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입니다. 한양의 상권을 독점하려는 거상 장무백. 그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이가는 눈의 가시였습니다. 대대로 내려온 명성과 임금의 신뢰. 이가는 그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장무백은 비열한 계략을 꾸몄습니다. 이가에서 어주를 납품하는 날, 그는 미리 매수해둔 하수인을 궁궐로 보냈습니다. 하수인은 어둠 속에서 술독의 뚜껑을 열고 이물질을 탔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 소리도 없이 말입니다. 다음 날 대전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임금께서 이가의 술을 드신 후 갑자기 안색이 변하고 고통에 몸부림치셨습니다. 조정은 발칵 뒤집혔고 이가의 술은 임금의 옥체를 상하게 한 불경한 술이라는 끔찍한 오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100년 명성이 잿더미가 되었고 이정헌은 모든 것을 잃은 충격과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화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한양 성균관에서 학문에 몰두하던 이한에게 급히 날아온 전갈은 안타까운 아버님의 부고였습니다. 이한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말을 달렸지만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난 뒤였습니다. 그를 맞이한 것은 텅 비어버린 주막과 대문 앞에 나붙은 죄인의 집이라는 딱지들. 이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억눌린 울음을 삼켰습니다. 바로 그때 위세등등한 가마행렬이 멈춰 섰습니다. 장무백이었습니다. 장무백은 이한에게 제안했습니다. 주방문만 넘겨주면 1,500냥의 빚을 깨끗하게 탕감해 주겠다고. 이한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어 피가 났습니다. 이한은 비틀거리며 주막 안으로 들어가 아버지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구석에 놓인 낡은 괴짝 안에는 아버지의 친필 유서와 이화주 제조 비법 주방문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한은 떨리는 마음으로 유서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하나 장무백 그자의 계략에 이 가문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 억울하구나. 너무나 억울하다. 하지만 아비는 이미 늙고 병들어 이 억울함을 풀 힘이 없었다. 하나, 부디 이 주방문을 지켜라. 내가
우리 가문의 마지막 희망이다. 이하는 유서를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눈물 너머로 무언가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분노, 그리고 결의. 이한이 일어서며 맹세했습니다. 아버님, 주방문은 절대 넘겨주지 않겠습니다. 잿더미가 된 가문의 명예를 되찾고 아버님을 죽음으로 내몬 장무백에게 반드시 복수하겠습니다. 그날 밤 잿더미 속에서 한 줄기 불씨가 살아났습니다. 복수의 불씨가 살아났지요. 먼동이 트자 이하는 술을 빚기 위해 주막 뒤편 우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두레박에서 끌어올린 것은 맑은 물 대신 역한 냄새를 풍기는 아주 검은 오물이었습니다. 밤사이 장무백의 하수인들이 술의 근본인 물을 망가뜨려 이한의 재기 자체를 막아버린 것이었습니다. 이한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젠 정말 끝인가? 바로 그때 담벼락 너머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하였습니다. 선비님. 한 여인이 담장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소박맞은 여인의 옷차림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맑고 단단했습니다. 여인이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연화라 합니다. 어젯밤 장무백의 하수인들이 이 우물에 오물을 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연화는 독을 약으로 바꾸는 법을 안다며 하루만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하는 망설였습니다. 장무백의 첩이었던 여인이라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거짓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과 비슷한 상처받은 사람의 눈빛이 보였습니다. 하루만 기다리겠소. 연화는 깊은 산으로 들어가 용담초와 석창포 그리고 참나무 숯을 구했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약초와 숯을 넣은 주머니를 우물 안에 담그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늘의 기운이시여, 땅의 정기시여, 이 더러움을 정화하소서.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역한 냄새가 가라앉고 검은 기름때가 숯주머니 주변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우물물이 이전보다 더 맑고 깨끗한 영롱한 물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하는 물맛을 보고 놀랐습니다. 전에 없이 달고 청량한, 마치 산의 전기가 담긴 듯한 맑은 약수가 된 것입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마을 사람들이 물동이를 들고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죄인의 집이었던 주막이 하루아침에 신비로운 약수터가 되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이하는 연화에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돕는 것인가요? 연화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그자에게 팔려갔던 사람입니다. 빚 때문에. 그리고 버림받았습니다. 선비님과 저는 같은 것을 보고 있지요. 장무백이라는 악귀를. 선비님은 가문의 명예를 되찾고 싶어 하시고 저는 그자에게 복수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다르지 않습니다. 이하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증오와 결의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을 믿겠소. 그렇게 이한과 연화의 의심스러우면서도 믿음직한 동맹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빚기 시작했고 이가의 양조장은 서서히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장무백의 눈빛은 더욱 잔혹해졌습니다. 장무백은 새로운 음모를 꾸몄습니다. 연화를 요사스러운 요부로 모는 고발장을 작성하고 그녀를 마을에서 완전히 매장하려 했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산에서 약초를 캐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장무백의 사내들에게
습격을 당했습니다. 장무백 어른께서 널 찾으신다. 연화가 비명을 지르려는 순간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나타나 자네의 팔을 후려쳤습니다. 이한이었습니다. 여인에게 손을 대지 마라. 비록 글만 읽던 선비였지만 이한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적으로 불리한 싸움이었습니다. 한 사내가 휘두른 주먹에 이한의 이마가 찢어졌고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연화는 비명을 지르는 대신 품속의 약초 가루를 사내들의 얼굴에 뿌렸습니다. 사내들이 눈을 비비며 허우적거리는 틈을 타 연화는 이한을 부축하여 어둠 속으로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연화의 허름한 초가집, 희미한 호롱불 아래 연화는 젖은 수건으로 이한의 이마 상처를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이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 탓이오. 내가 당신을 위험에 빠뜨렸소. 이한이 그녀의 손목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돕는 것이오. 장무백의 사람이었다는 소문도 들었소. 연화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이한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저는 기억합니다. 장무백이 저희 아버님의 약초밭을 빼앗고 거짓 장부로 모든 것을 앗아간 그날 밤을 말입니다. 아버님은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화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복수를 위해 그의 첩이 되었습니다. 연화의 눈에서 끝내 참아왔던 눈물이 굵게 흘러내렸습니다. 그자는 제게 말했습니다. 내 아비가 약초밭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 빚을 졌으니 딸인 내가 몸으로 갚으라고. 연화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한은 조용히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연화는 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선비님과 저는 같은 상처를 입고 같은 원수를 둔 동지입니다. 선비님께서 가문의 명예를 되찾으시는 것이 곧 저의 복수이기도 합니다. 제게는 선비님이 마지막 희망입니다. 이한은 그녀의 여린 어깨를 더욱 힘주어 감싸 안으며 맹세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버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오. 우리는 함께 싸울 것이오. 그리고 당신이 다시는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하겠소. 연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저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선비님의 길이 저의 길이 되도록. 그 순간 방 안의 유일한 빛이었던 호롱불이 작은 바람결에 스르르 꺼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두 사람을 감쌌지만 그들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창호지 문 위로 스며드는 희미한 달빛 아래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하나가 되어가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밤 잿더미 속에서 홀로 살아남은 용과 버려진 들판에서 홀로 피어난 들꽃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온기로 하나의 운명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연화의 집 앞에 한 통의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당신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드릴 방법이 있소. 오늘 밤 자정 장무백 저택 뒤편 사당으로 혼자 오시오. 연화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함정 1호구나.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회를 본 것입니다. 연화는 즉시 편지를 들고 이한에게 달려갔습니다. 이한이 경고했습니다. 이것은 장무백이 보낸 함정일 것이오. 연화가 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야 합니다. 이 함정을 역으로 이용할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같은 시각 장무백의 저택에는 괴상한 차림의 선비 박진사가 찾아왔습니다. 박진사는 어수룩한 술꾼을 가장하며 장무백과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박진사는 어주의 비법을 아는 사람을 소개시켜 주겠다며 장무백을 유혹한 것입니다. 술에 취한 장무백이 실언을 했습니다. 이가 오늘 밤이면 완전히 끝장날 것이오. 박진사는 예리한 눈빛으로 저택의 구조를 살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밤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겠군. 자정이 되었습니다. 장무백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뒤편 사당으로 향했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지자 장무백은 호색한의 웃음을 지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연화, 어서 들어오. 하지만 그가 본 것은 연화가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사당 안으로 무장한 일금부 나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장무백, 내 놈을 체포한다.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박진사가 나타나 번쩍이는 마패를 들어 보였습니다. 증거라, 지금부터 찾아볼 참이네. 박진사가 명령했습니다. 여봐라, 저자의 서재를 수색하라. 장무백이 다급히 외쳤습니다. 서재를, 안 돼, 거긴 안 돼. 나졸들의 손에서 온갖 비리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세금탈루 장부, 백성 착취 기록, 거짓빚 문서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한 나졸이 외쳤습니다. 나으리, 이것은 국주납품계획에 대한 밀서이옵니다. 박진사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국주납품계획이라.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로군. 박진사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일단 잡아가거라. 뇌물죄와 세금 탈루로 하옥하고 나머지는 더 조사해야겠다. 장무백은 발버둥을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나졸들에게 끌려갔습니다. 사당 밖에 숨어있던 이한과 연화가 조심스럽게 나타났습니다. 박진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경고했습니다. 장무백이 며칠 안에 풀려날 것이오. 뇌물죄 정도로는 오래 가두지 못하니 그때가 되면 더 위험해질 것이오. 며칠 후 장무백은 석방되었습니다. 거액의 뇌물과 권력자들의 비호 덕분이었지요. 장무백의 얼굴에는 분노와 광기가 가득했습니다. 이한, 연화, 그리고 박진사. 이번엔 정말로 끝장을 내주마. 이한, 내 놈의 가문이 역적으로 몰린 것처럼 이번엔 내 놈 자신을 역적으로 만들어주마. 그의 손에는 국주 납품 계획에 사본이 들려 있었습니다. 장무백이 석방된 지 이틀 후 이한과 연화는 박진사로부터 비밀스러운 전가를 받았습니다. 산 깊숙한 곳에 있는 폐가로 오시오. 두 사람이 도착하자 박진사의 얼굴은 평소의 익살스러움이 온데간데 없이 서리처럼 차갑게 굳어져 있었습니다. 박진사가 품속에서 번쩍이는 마패를 꺼냈습니다. 이제 농담할 시간이 아니오. 나는 암행어사 박진사. 전하의 밀명을 받고 이곳에 파견된 자요. 이한이 놀라 외쳤습니다. 박진사가 바닥에 펼쳐진 문서들을 가리켰습니다. 자네들이 상대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악덕 상인이 아니오. 이들은 이 나라를 전복시키려는 역적이오. 박진사가 국주납품 계획 밀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장무백은 어전 양온 경연에 참가할 계획을 세우고 있소. 하지만 그가 올리려는 술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칼이 숨겨져 있소이다. 연화가 놀라 외쳤습니다. 설마 독초를. 박진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천남성과 부자를 섞은 맹독이오. 한 모금만 마셔도 옥체를 보존하기 힘들지. 이한이 분노로 떨었습니다. 그럼 임금님을. 박진사가 더욱 충격적인 말을 이어갔습니다. 장무백은 이미 중국과 내통하여
중국에 대한 인삼과 비단의 독점권을 확보하려 하고 중국의 가시 같은 임금의 존재를 없애려는 것이지. 더 무서운 것은 그가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울 희생양도 이미 정해두었다는 것이요. 경영에서 장무백의 술잔이 절대 먼저 임금이 시음해선 안 돼요. 그 길만이 임금을 구하는 길이지. 이한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박진사가 설명했습니다. 역모를 저지른 뒤 원래 이씨 가문의 비법에 문제가 있었다며 모든 죄를 자네에게 덮어 씌우려는 것이지. 이 모든 과정에 의정부 조사관들과 결탁한 첩보를 이미 받았소. 이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다시 한번 욕보이려 하는구나. 박진사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자네가 경연에 참가해야 하오 반드시. 진짜 이화주로 장무백의 가짜 독주를 이겨야만 하오. 이것이 왕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오. 이한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아버지의 비법을 완전히 익히지 못했습니다. 박진사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시간이 없소. 경연까지는 말이오. 열흘밖에 남지 않았소. 자네가 하지 않으면 임금님이 위험하고 자네 가문은 영원히 역적으로 남게 되오. 바로 그때 연화가 이한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선비님, 제가 돕겠습니다. 저의 약초 지식과 선비님의 주방문이 합쳐지면 이 세상 최고의 술을 빚을 수 있습니다. 이한은 떨리는 손으로 품에서 아버지의 주방문을 꺼냈습니다. 촛불 아래에서 그 낡은 종이가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술 제조법이 아니었군요. 이것은 나라를 지키는 비밀무기였습니다. 이한이 단호히 말했습니다. 하겠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가문을 위해, 그리고 당신을 위해, 나라를 위해. 박진사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그럼 당장 준비에 들어가야 하오. 그날 밤부터 세 사람은 잠을 잊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한은 술을 빚고 연화는 약초를 구하고 박진사는 장무백을 감시했습니다. 열흘, 임금의 목숨과 나라의 운명이 걸린 열흘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경연 전날 밤, 이한의 양조장은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한은 아버지의 주방문과 연화의 약초 지식을 더해 마지막 한 방울의 술을 빚어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이것이 정말 아버지의 술맛을 재현한 것일까?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순간, 연화가 그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조용히 포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믿으세요. 진심으로 빚은 술은 거짓을 이길 수 있습니다. 경연 당일 아침, 이한은 완성된 이화주를 작은 호리병에 담았습니다. 맑고 투명한 술빛에서 기품 있는 꽃향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궁궐에 도착한 이한은 그 웅장함에 압도되었습니다. 높이 솟은 성문, 황금빛 기와 늘어선 무사들, 경연장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각지에서 온 상인들과 관리들, 그리고 구경꾼들, 그 중에서도 장무백은 단연 눈에 띄었습니다. 가장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금으로 장식된 술병을 가져와 당당히 자리 잡고 있었지요. 이한이 경연장에 들어서자 장무백이 비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저런 멸문한 가문의 후예도 용케 여기까지 왔군. 내 아비가 실패했던 것처럼 너도 실패할 것이다. 이한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참았습니다. 승부는 아직 끝나지 않았소. 박진사가 이한에게 다가와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자네의 술이 이 나라의 운명을 구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오. 드디어 임금이 납시는 시각이 되었습니다. 경연장의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납시옵니다. 임금이 옥좌에 앉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짐이 직접 이 나라 최고 이수를 품평하고자 하니 각자 최선을 다하시오. 경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문무대관들의 최종 심사를 거친 각시의 진귀한 술들이 차례로 임금 앞에 올려졌지만 임금의 표정은 무덤덤했습니다. 만족스럽지 않은 듯했지요. 드디어 장무백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전하, 신이 평생의 심혈을 기울여 빚은 금화주이옵니다. 금색 잔에 금화주를 따랐습니다. 임금 앞에 놓였습니다. 황금빛 술이 잔에 채워지고 은은한 향기가 퍼졌습니다. 하지만 박진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술 속에 숨겨진 맹독을. 임금이 술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입가로 가져갔습니다. 박진사의 손이 허리춤의 마패로 향했습니다. 경연장의 모든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임금이 물었습니다. 이 술이 마지막인가? 바로 그때 한 관리가 외쳤습니다. 전하, 아직 한 분이 더 남았습니다. 이가의 후에 이한이라 하옵니다. 경연장이 술렁였습니다. 임금의 손이 멈췄습니다. 임금이 회상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가, 그 후예가 아직 살아 있었단 말인가? 짐이 어렸을 적 한 번 맛본 이화주, 그 맛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구나. 장무백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하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호리병을 들고 임금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경연장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이한이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를 지켜봐 주십시오. 이한이 임금 앞에 무릎을 꿇고 후 아뢰었습니다. 전하, 소인 이한이옵니다. 부친 이정헌의 유지를 받들어 대대로 내려온 이화주를 올리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없는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하는 떨리는 손으로 직접 빚은 이화주를 임금의 잔에 따랐습니다. 맑고 투명한 술이 천천히 잔에 채워졌습니다. 가 피어난 백꽃의 향기가 대전 안을 감쌌습니다. 장무백의 술잔과 이한의 술잔 앞에 임금은 망설였습니다. 이한과 박진사 그리고 연화는 초조하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백꽃의 향기가 가득한 이한의 술잔을 바라보더니 임금이 술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 번 향을 음미한 후 천천히 한 모금 머금었습니다. 술이 임금의 입술을 적시는 순간 그의 눈이 놀라움으로 크게 뜨였습니다. 임금이 감탄하며 외쳤습니다. 오호, 이 맛이로구나. 참으로 기이하구나. 마치 봄날의 백꽃 수만 송이가 입안에서 한꺼번에 피어나는 듯하다. 맑고 깨끗하되 그 안에 담긴 힘은 천군만마와 같구나.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어주로다. 장무백의 얼굴이 뱀처럼 차갑게 일그러졌습니다. 장무백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전하, 잠시만 기다려 주시옵소서. 저 술은 아니 되옵니다. 저 이씨 가문은 대대로 사악한 술법을 써왔나이다. 바로 그때 박진사가 벼락 같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마라. 이 역적 놈아. 박진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대전 안에 우렁차게 울려 퍼졌지요. 박진사가 품속에서 번쩍이는 마패를 꺼내 높이 들어 보이자 모든 이들이 경악하며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진사가 위엄있게 외쳤습니다. 어명을 받들라. 암행어사 출두요. 임금도 놀란 표정으로 박진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과인이 보낸 암행어사 박진사더냐. 박진사가 아뢰었습니다. 그렇사옵니다. 전하. 신은 전하의 밀명을 받들어 민심을 어지럽히고 국법을 기만하는 자들을
색출해 왔사옵니다. 박진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전하, 이 자는 단순한 상인이 아니라 국주 납품권을 이용하여 전하를 시해하려는 역모를 꾸민 대역죄인이옵니다. 장무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헛소리를. 내 놈이 나를 모함하는 것이다. 박진사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내 놈의 죄는 하늘이 알고 만천하가 안다. 이자는 오늘 전하께 올린 저 금화주에 천남성과 부자를 섞은 맹독을 탔사옵니다. 경연장이 아수라장처럼 술렁거렸습니다. 임금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타올랐지요. 그때 연화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하, 소녀가 아뢰옵니다. 저 술에는 틀림없이 독초가 들어있사옵니다. 확인하여 주시기를 청하옵니다. 연화가 품에서 작은 약초 주머니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이 그 증좌이옵니다. 내의관들이 장무백의 술병을 조사한 결과 연화의 주머니 독초와 같은 성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확실했습니다. 장무백의 역모는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임금이 격노하여 외쳤습니다. 저놈을 당장 끌어내어 의금부에 하옥시켜라. 감히 짐을 해하고 충신의 가문에 누명을 씌우려 해. 당장 저놈의 목을 치고 삼족을 멸하라. 의금부 나졸들이 비명을 지르는 장무백과 그의 일당을 끌고 나갔습니다. 대전 안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지요. 임금은 천천히 옥좌에서 내려와 무릎 꿇고 있는 이한과 연화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임금이 감회에 젖어 말씀하셨습니다. 과인이 어리석었구나. 진정한 충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마터면 큰일을 당할 뻔했다. 그대들의 충심이 그리고 그대들의 술이 과인과 이 나라를 구한 것이다. 며칠 후 대전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장무백이 끌려와 애원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임금이 단호히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이자와 그 일당은 역모죄로 삼족을 멸하는 극형에 처하고 부정하게 모은 재산은 모두 몰수하여 굶주리는 백성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다. 정의가 바로 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임금이 이한을 부르셨습니다. 그대는 가문의 몰락 속에서도 조상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않았고 나라의 안위를 먼저 생각했다. 그 충심을 높이 여겨 그대에게 정삼품 통정대부의 벼슬을 내린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그대의 부친 이정헌의 관직 또한 복권시킬 것이다. 이한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습니다. 임금이 연화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어려운 처지에서도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았고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고 진실을 증언하였다. 그대에게는 정삼품 당상관의 아내로서 정부인의 지위를 하사한다. 연화가 감격에 차올라 깊이 절했습니다. 임금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모두가 놀랄 만한 선언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을 들어 알고 있노라. 그리하여 짐은 두 사람의 혼사를 과인이 직접 주관하겠다. 이러한 훌륭한 인품을 가진 이들이 부부가 되어 가문을 이룬다면 그보다 더 아름답고 굳건한 나라의 기틀이 어디 있겠느냐. 대전안이 축하의 함성으로 들끓었습니다. 며칠 후 이한과 연화의 혼례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임금이 직접 주관한 혼례였기에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였지요. 혼례식장에서 이한은 아버지의 영정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가문의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도 만났습니다. 하늘에서 부디 평안하소서. 혼례가 끝난 후 홀로 길을 떠날 준비를 하던
박진사를 이한이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박진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해낸 일이오. 난 단지 거들었을 뿐. 세상에는 아직도 자네의 술과 같은 위로가 필요한 곳이 많소. 나는 나의 길을 가겠네. 박진사가 떠난 후 이한과 연화는 손을 꼭 잡고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작이네요. 그렇소. 우리의 시작. 그들의 주막에서는 이제 진짜 이화주가 빚어지고 있었습니다. 이한은 아버지의 비법을 완벽히 익혔고 연화는 그 옆에서 약초의 지혜를 더했습니다. 어주를 이제 백성들도 맛볼 수 있게 배려했습니다. 정말 이 술맛은 천하일품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술맛에 탄복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의가 승리한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대대손손 전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 충신의 아들이 용감한 여인과 함께 역적을 무찌르고 나라를 구한 이야기. 이한이 설명했습니다. 이 술의 이름은 어주의 눈물이었소. 억울함의 눈물, 슬픔의 눈물이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기쁨의 눈물이요. 정의가 승리한 눈물, 사랑의 눈물. 어주의 눈물은 이제 기쁨의 눈물이 되어 온 땅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이한과 연화는 많은 자식을 낳았고 그들에게 정의와 용기의 가치를 가르쳤습니다. 이가의 이화주는 다시 한번 전국 최고의 명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맛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술 속에 담긴 이야기, 정의와 사랑의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주막 앞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았고 마을 사람들은 웃으며 술을 나눴습니다. 가끔 밤하늘의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날 때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것은 암행어사 박진사가 어딘가에서 악을 무찌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봄이 올 때마다 이가의 배나무에서는 하얀 꽃이 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꽃향기를 따라 이화주의 향기가 온 마을에 퍼져나갔습니다. 정의는 승리했고 사랑은 이어졌으며 희망은 계속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주의 눈물 이야기입니다. 억울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용기,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지키는 사랑, 그리고 끝내 승리하는 정의. 이 모든 것이 우리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의 이야기 보따리를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거운 상상으로 가득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옛 이야기 속 지혜를 길어 올리는 시간, 황금야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떠나볼 이야기의 무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300여 년 전, 한양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마을에 빛을 잃은 꽃송이처럼 쓰러져가는 한 여인이 살고 있었죠. 그녀의 이름은 정소은. 갓 피어나는 꽃처럼 고왔던 나이에 혼인을 하였으나 혼인한 지 불과 3년 만에 역병으로 그만 남편을 잃고 만 젊은 과부였답니다. 그녀의 하루는 동이 트기도 전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마을 우물가로 향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죠. 하지만 그곳에서 그녀를 맞는 것은 이웃의 정겨운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서운의 모습이 보이자마자 물을 깃던 안악들의 말소리가 뚝 그치고는 이내 날카로운 수군거림이 그녀의 등 뒤에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답니다. 아이고, 아침부터 재수없게 과부를 다 보내. 오늘 장사는 글렀구먼. 서운은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묵묵히 물을 길어 올릴 뿐이었습니다. 차가운 것은 우물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었죠.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집으로 돌아와 굳게 닫힌 살인문을 걸어 잠그고 나서야 서우는 비로소 세상과 단절된 자신만의 안식처로 들어설 수 있었답니다. 그곳은 바로 낡고 허름한 부엌이었습니다. 검댕이 묻어나는 낡은 흙 부뚜막과 달아빠진 세간살이뿐인 초라한 공간. 하지만 그곳은 돌아가신 서방님과 함께 밥을 짓고 국을 끓이던 온기가 남아있는 서운에게는 세상 유일한 위안의 장소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작은 위안마저도 시어머니의 날 선 목소리 앞에서는 쉬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멀건 죽을 끓이고 있는 서운의 등 뒤로 시어머니는 어김없이 찬소리 같은 말을 내뱉었죠. 죽은 서방이 밥 달라고 하더냐. 쌀 한 톨이 아까운 판에 부엌에만 처박혀서 뭘 하는 게야. 아들 잡아먹은 것도 모자라 이제 집안 기둥뿌리까지 다 뽑아먹을련. 서우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아궁이에 삭정이를 밀어 넣으며 뜨거운 불길 속으로 제 눈물까지 함께 태워버릴 뿐이었죠. 그렇게 모진 하루가 지나고 모두가 잠든 깊은 밤이 되어서야 서우는 다시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몫으로 남겨둔 얼마 되지 않는 밥을 나무 그릇에 소복이 담아 아직 온기가 희미하게 남은 부뚜막 한가운데에 가만히 올려놓았답니다. 따뜻한 밥 위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면 서우는 그것이 마치 서방님의 넋이라도 되는 듯 애틋한 눈길로 바라보며 속삭였죠. 서방님, 이 밥 한 그릇이라도 드시고 저승에서는 굶지 마세요. 부디 춥지 마시고 아프지 마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어느새 뜨거운 눈물방울이 툭 하고 떨어져 아궁이 앞에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답니다. 완전히 꺼진 줄 알았던 아궁이 속 깊은 곳에 불씨 하나가 마치 그녀의 눈물의 답이라도 하듯 순간 파르르 하고 푸른빛을 내며 타올랐다 쓰러졌습니다. 피어오르던 밥의 김은 마치 살아있는 듯 그녀의 지친 어깨를 감싸려는 것처럼 잠시 맴돌다 이내 허공으로 흩어졌지요. 하지만 자신의 깊은 슬픔에 잠겨있던 서우는 그 신비로운 기운의 움직임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답니다. 바로 그때 잠결에 나온 시어머니가 그 광경을 보고는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인연이 밤중에 굿이라도 하는 게야. 당장 그 밥그릇 치우지 못해. 시어머니는 거친 손길로 밥그릇을 빼앗아 부엌 구석으로 내던져 버렸습니다. 서운의 유일한 위안마저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이지요. 차갑고 어두운 부엌에 홀로 남겨진 서운은 그렇게 또 한 번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답니다. 허나 그녀의 지극한 정성이 담긴 그 눈물의 밥 한 그릇은 이미 낡은 부뚜막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아주 오래된 신령의 마음을 조금씩 흔들어 깨우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세월은 서운의 편이 아니었답니다. 가을이 가고 매서운 겨울이 찾아오자 가세는 눈에 띄게 기울어만 갔죠. 견디다 못한 시어머니는 돈이 될 만한 것을 찾으려 온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서운이 고이 간직하고 있던 죽은 아들의 손때 묻은 낡은 서책과 붓한 자루를 발견하고는 그것을 거칠게 빼앗아 들었습니다. 이깟 종이 쪼가리가 밥을 먹여주더냐. 당장 이걸 장에 내다 팔아 쌀 한 톨이라도 사와야겠다.
서우는 차마 막아서지 못하고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답니다. 남편을 그리는 마지막 조각마저 빼앗긴 서운의 가슴에는 시커먼 구멍이 뚫리는 듯했죠. 며칠 뒤 시어머니는 그 돈마저 다 떨어지자 서운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평소 안면이 있던 포목점에 가서 외상으로라도 광목 한 필 끊어오너라. 내 서방 살아생전에는 그리도 우리에게 잘해주던 사람들이니 인정이 있다면 내치지는 않을 게다. 서우는 내키지 않는 발걸음을 옮겨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장터의 인심은 시어머니의 바람과는 달랐습니다. 포목점 주인은 서운을 보자마자 손사래를 치며 말했죠. 허허, 과부댁 아니시오. 미안하지만 우리 가게는 외상은 받지 않소이다. 복 없는 과부에게 외상을 주었다가 가게 복까지 달아나면 내가 어찌 산단 말이오. 주변 상인들의 비웃음 속에서 서우는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서야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예전에는 살갑게 지냈던 옆집에 들러 간장 한 종지라도 빌리려 했지만 옆집 안악은 서운을 보자마자 우리 집에 과부 애군 묻히기 싫으니 어서 가보시오. 하며 문을 쾅 닫아버렸답니다. 이제 그녀는 집 안에서도 집 밖에서도 완벽하게 홀로 남겨진 외로운 섬이었죠. 그의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일부러 얼음이 쩡쩡 언냇가에 가서 산더미 같은 빨래를 해오라고 시켰습니다. 서운의 손은 금세 꽁꽁 얼어 제 살 같지가 않았답니다. 감각조차 사라진 손으로 힘겹게 빨래 방망이를 두드리던 그때였죠. 어디선가 불어온 듯한 따스하고 온화한 바람이 마치 어머니의 손길처럼 그녀의 얼어붙은 손등을 잠시 부드럽게 감싸주었습니다. 서우는 너무 추워 헛된 것을 느꼈나 보다 그리 생각하며 다시금 고된 일에 몰두했죠. 집안의 쌀독이 바닥을 보이기 시작하자 시어머니의 구박은 더욱 극에 달했습니다. 어느 집 며느리는 시어머니 드리려 비단 옷감을 끊어왔다더라. 어느 집 며느리는 돈을 잘 벌어 집안을 일으켰다더라. 하며 서운을 다른 이들과 비교하는 모욕적인 말을 끝없이 퍼부었죠. 너는 우리 가문의 복은커녕 있던 복마저 다 까먹는 재앙 덩어리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답니다.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펄펄 끓는 물이 담긴 냄비를 들고 나오다 일부러 서운의 발치에 그 물을 쏟으려는 듯 위태롭게 다가섰습니다. 서운이 겁에 질려 몸을 움츠리던 바로 그 순간 단단하던 붓두막 앞에 바닥 널빤지가 갑자기 살짝 삐걱거리며 시어머니의 발을 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중심을 잃고 마당으로 낮아빠졌고 뜨거운 물은 서운이 아닌 차가운 땅바닥 위로 쏟아져 하얀 김만 피워 올렸답니다. 그날 저녁 서운은 멀건 죽으로 겨우 허기를 채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닳고 달아빠진 낡은 나무 숟가락이 그녀의 기력 없는 손 안에서 힘없이 툭 하고 부러져 버렸죠. 서우는 부러진 숟가락을 든 채 자신의 처지가 꼭 이와 같다고 느끼며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는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마른 슬픔만이 그녀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답니다. 그날 밤 서우는 텅 빈 쌀독을 확인하고는 텅 빈 밥그릇을 들고 붓두막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큰 죄라도 지은 듯 나직이 읊조렸죠. 서방님, 죄송해요. 오늘은 서방님께 드릴 밥 한 그릇이 없네요. 그녀의 슬픔은 이제 남편과의 행복했던 기억마저 희미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운 남편의 얼굴과 목소리가 짙은 안개 속에 가려진 듯 선명하게 떠오르지 않았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만 같은 깊은 절망 속에서 서우는 물동이에 비친 자신의 헬쑥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대로 차가운 물 속에 잠겨버리면 이 모든 고통이 끝나게 되지 않을까. 찰나의 어두운 생각에 사로잡혔지만 그녀는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하면 저승에서 서방님을 무슨 낯으로 본단 말인가. 서우는 마음을 다잡고 다시 집으로 향했지요. 그녀는 몰랐답니다. 그녀가 흘린 눈물 한 방울, 한숨 한 자락까지 그녀가 겪어낸 모든 고통의 순간들을 붓두막의 신령이 빠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이제 그 작은 여인의 인고에 잔이 가득 차올랐음을 보이지 않는 신령은 똑똑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련의 시간은 덧없이 흘러
어느덧 해를 넘길 준비를 하는 섣달이 코앞으로 다가왔답니다. 바로 그날이었죠. 시어머니는 대뜸 서운을 불러 앉히고는 평소보다 더욱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칠 뒤면 한양에 사시는 먼 친척 어르신께서 우리 집에 잠시 들르신다 하였다. 그분은 우리 가문을 일으켜 세워주실 수도 있는 귀한 분이시니 쌀닷대는 있어야 밥이라도 한 끼 지어 올리지 않겠느냐. 서운이 막막한 표정을 짓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녀를 비웃었죠. 밤마다 죽은 서방에게 그리도 정성을 들이더니 내 서방이 쌀이라도 물어다 주더냐. 내일 아침까지 쌀닷대를 구해오지 못하면 집안 망신시킨 죄를 물어 당장 이 집에서 쫓아낼 줄 알거라. 이는 서운을 내쫓기 위한 시어머니의 잔인한 계략이었습니다. 서운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텅 빈 뒤주 밑바닥을 긁어보고 낡은 항아리 속을 들여다보았지만 손에 잡히는 것은 차가운 먼지뿐이었죠. 결국 서운은 집안에 있던 낡은 돗자리라도 팔아 쌀 한 톨이라도 구하고자 무거운 발걸음을 장터로 옮겨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장터 한 구석에 자리를 펴고 앉은 그녀에게 사람들의 시선은 우물가에서보다 더욱 차가웠답니다. 그때 건너편 포목점 주인이 일부러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에이, 재수 없게. 저 과부 때문에 오늘 손님이 다 끊겼네. 어서 그 재수 없는 물건 치우지 못해. 주변 상인들의 비웃음과 멸시 속에서 서우는 아무 말도 못하고 돗자리를 챙겨 일어서야만 했죠. 바로 그 순간이었답니다. 책을 보며 길을 걷던 기품 있는 젊은 선비 하나가 그 광경을 우연히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선준. 그는 불의를 보고 인상을 찌푸렸고 모욕을 당하면서도 묵묵히 돌아서는 서운의 처연한 뒷모습에서 깊은 슬픔과 그럼에도 잃지 않은 단정함을 찰나에 발견했죠. 치근한 마음에 그녀를 돕고자 한 걸음 내디디려던 찰나 함께 있던 하인이 도련님, 어서 가셔야 합니다. 라며 그의 팔을 이끌었습니다. 선주는 아쉬운 표정으로 인파 속으로 사라지는 서운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볼 뿐이었죠. 물론 깊은 절망에 빠져있던 서운은 자신을 안타깝게 바라보던 한 선비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전혀 알지 못했답니다. 결국 빈손으로 돌아온 서운을 맞은 것은 집이 떠나가라 휘몰아치는 눈보라였습니다. 마치 하늘마저 그녀의 편이 아니라는 듯 세상은 온통 하얗게 얼어붙고 있었지요. 그날 밤 서운이 부엌에서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당을 가로지른 시어머니가 대문에 빗장을 쿵 하고 걸어 잠그는 소리가 마치 사형 선고처럼 서운의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내일 아침 내가 나갈 문은 있어도 다시 들어올 문은 없다는 무언의 통보였지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서운은 낡은 붓두막을 찾아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서방님, 저 이제 더는 버틸 수가 없나 봅니다. 불효한 며느리를 용서하세요. 그녀의 뜨거운 눈물이 아궁이 근처로 툭 떨어지던 바로 그 순간 제 속에 파묻혀 있던 마지막 불씨 하나가 아슬아슬하게 다시 살아나 어둠 속에서 작지만 끈질기게 푸른빛을 발했답니다. 하지만 며칠간 제대로 먹지 못해 극심한 허기로 인한 탈진 상태였기에 그리고 사무치는 슬픔에 지쳐 있었기에 서우는 그 작은 희망의 징조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차가운 붓두막을 끌어안은 채 우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까무룩 기절하듯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고 말았답니다. 서운의 의식은 차갑고 어두운 부엌을 떠나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아득한 심연 속으로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답니다. 추위와 허기로 인해 그녀의 연약한 혼이 육신을 떠나려 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죠. 어디선가 불어오는 따스한 온기가 그녀의 영혼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서운이 눈을 뜬 곳은 춥고 더러웠던 현실의 부엌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따스한 온기와 구수한 밥 냄새가 가득한 깨끗하고 정갈한 그녀가 마음속으로만 그리던 이상적인 부엌이었죠. 그때 꺼져 있던 아궁이의 불씨가 온화한 빛을 발하며 타오르더니 이내 그 불꽃 속에서 인자한 얼굴의 백발로인 하나가 천천히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손에는 뜻밖에도 두꺼운 서책 한 권이 들려 있었는데 그 책은 마치 살아있는 듯 희미한 빛을 발하고 있었죠. 아야, 나는 이 집의 부엌을 지키며 너희 집안의 모든 일을 기록하는 조항신이다. 조항신은 빛나는 서책을 펼쳐 보였습니다. 이것은 너희 집안의 모든 일이 기록되는 하늘의 장부이니라. 나는 해마다 섣달이 되면 이 장부를 들고 옥황상제께 찾아가 한 해의 모든 일을 보고해야만 하지. 대부분의 장부는 시기와 욕심, 게으름으로 가득 차 있어 읽는 내 마음마저 무겁게 한단다. 그는 책의 한 페이지를 서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는 그녀가 서러움에 흘렸던 눈물 자국과 남편을 위해 올렸던 밥 한 그릇의 온기, 그리고 시어머니의 모진 구박을 견뎌낸 인고의 시간들이 글자가 아닌 빛나는 그림처럼 새겨져 있었습니다. 허나 너의 기록은 달랐다. 이 장부에는 원망 대신 그리움이, 미움 대신 정성이 가득 차 있구나. 섣달이 되어 하늘의 보고를 올리면 너에게 큰 복이 내릴 것이나 하늘의 법도는 더디고 너의 고통은 너무 깊다. 하여 내가 먼저 너의 지극한 마음에 답을 주고자 한다. 조항신은 책을 덮고 자애로운 눈빛으로 서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서방님을 그리며 가장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바로 그 자리를 기억하느냐. 너의 눈물이 스며들어 돌처럼 굳어진 그 흙덩이를 조심스럽게 파내어 보거라. 그 말을 끝으로 따뜻했던 부엌과 노인의 모습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서운을 깨운 것은 뼈를 애는 듯한 부엌의 한기였습니다. 역시 허망한 객꿈이었구나. 꿈에서 깨어난 차가운 현실에 그녀는 더욱 깊은 절망감에 빠졌지요. 힘없이 몸을 일으키려던 그때 꿈속 노인의 목소리가 너의 눈물이 스며든 바로 그 자리 하고 귓가에 이명처럼 생생하게 맴돌았습니다. 너무나도 선명한 그 목소리에 서우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몸을 움직였습니다. 어젯밤 모든 것을 체념하며 눈물을 쏟았던 바로 그 자리. 그녀는 더듬더듬 손을 뻗어 차가운 흙바닥을 만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녀의 손끝에 닿은 것은 차가운 흙의 감촉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그 부분만은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따스한 온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서우는 떨리는 손으로 그곳을 조심스럽게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시어머니가 뒤척이며 웬 년이 이 밤중에 부스럭거리는 게야 하는 잠꼬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우는 심장이 멎는 듯한 긴장감 속에서 숨을 죽이고 더욱 필사적으로 흙을 파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손에 삼배로 만든 자루 하나가 잡혔답니다.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서우는 떨리는 손으로 자루를 열어 쌀 한 줌을 손바닥에 올려보았습니다. 어두운 방 안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달빛에 비친 그 쌀알들은 평범한 쌀이 아니었습니다. 한 알 한 알이 마치 진주처럼 하얗고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서우는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쌀자루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흘렸던 서러움의 눈물이 아닌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벅찬 감사와 안도의 눈물을 소리 없이 흘렸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더 이상 절망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나긴 어둠의 끝에서 마침내 밝아오는 새벽을 맞이하는 희망의 소리였던 것이지요. 그 신비한 쌀자루를 얻게 된 서우는 가장 먼저 정성껏 죽을 쏘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허기진 배를 채우기보다 갓수어낸 따뜻한 첫 죽 한 그릇을 부뚜막에 올리며 소리 없이 감사를 드렸죠. 조항신님, 이 귀한 은혜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죽 한 술을 입에 넣는 순간 평생 처음 맛보는 듯한 단맛과 구수한 향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따스한 온기는 뱃속을 채우는 것을 넘어 꽁꽁 얼어붙었던 그녀의 마음까지 녹여주는 듯한 신비로운 기운을 품고 있었죠. 날이 밝자 서우는 약속대로 시어머니에게 쌀 닷대를 내어놓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출처를 묻자 서우는 돌아가신 아버님 친구분이 딱한 사정을 듣고 주고 가셨습니다. 라며 지혜롭게 둘러댔죠. 시어머니는 반신반의하면서도 당장 눈앞에 놓인 쌀에 탐욕을 부릴 뿐이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고을의 젊은 선비 이선주는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혹독한 겨울에 굶주리는 백성들을 위해 자신의 얼마 안 되는 재산을 털어 곡식을 구하려 했지만 사리사욕에 눈이 먼 부유한 상인들이 곡식을 모조리 창고에 가두고 값을 천정부지로 올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백성들이 굶어 죽어간다. 당장 창고를 열어라. 그의 의로운 외침에도 상인들은 꼬우면 돈을 가져오시든가 라며 그를 비웃을 뿐이었습니다. 힘없는 글공부만으로는 썩은 세상을 구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선주는 그저 주먹을 꽉 쥘 뿐이었죠. 같은 시각 서우는 자신의 쌀자루가 아무리 퍼내도 줄지 않는 화수분임을 확인하고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복은 자신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굶주리는 이웃을 위한 것임을 말이죠. 그녀는 속가득 옹기죽을 끓여 이전에 수모를 당했던 바로 그 장터로 다시 향했습니다. 장터의 풍경은 참으로 대조적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선비 이선준이 터무니없는 쌀값에 절망하는 백성들을 보며 가슴을 치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서운이 작은 가마솥을 걸고 허기진 분은 누구든 와서 드세요 라며 온기죽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지요. 처음에는 모두가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그때 굶주림에 쓰러지기 직전에 한 노인이 다가와 죽 한 그릇을 받아들었지요. 평생 이렇게 따뜻하고 기운이 나는 죽은 처음이요. 노인의 그 한마디에 굶주린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서운의 죽은 매서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그릇 속에서 오랫동안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고, 그 신비한 온기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 모습을 아니꼽게 지켜보던 곡물상인의 하수인 2명이 나타나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요망한 년, 내가 공짜 죽으로 사람들을 홀리니 우리 가게 곡식이 안 팔리지 않느냐. 그들이 죽솥을 발로 차 엎으려던 바로 그 순간 이선준이 그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분은 굶주린 이에게 온정을 베풀고 있는데 그대들은 곡간을 채우고도 사람의 도리를 외면하고 있어. 어느 쪽이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소. 선비의 위엄과 정곡을 찌르는 말에 하수인들은 주춤거리며 물러났습니다. 소동이 끝나고 서우는 자신을 도와준 선비에게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했죠. 고개를 드는 순간 두 사람의 눈이 처음으로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서우는 자신을 재수 없는 과부가 아닌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으로 봐주는 남자를 처음 만났고, 선주는 연민의 대상이었던 여인이 자신도 하지 못한 방식으로 세상을 구하고 있는 의인으로 보였죠. 괜찮으십니까, 부인? 부인께서 하시는 일은 백섬의 곡식을 쌓아두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일입니다. 과분한 말씀입니다. 선비님, 저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할 뿐입니다. 세상의 큰 변화는 늘 이처럼 작지만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되는 법이죠. 제 이름은 이선준입니다. 부인의 그 귀한 뜻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선준은 예를 갖춰 인사하고 떠나갔지만 서운의 가슴에는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는 따스한 온기가 피어났습니다. 그날 이후 서운의 죽은 온기죽이라 불렸고, 그녀는 온기아씨라는 이름으로 칭송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문은 이선준의 귀에도, 그리고 몰래 서운의 뒤를 밟던 시어머니의 귀에도 똑똑히 들어가고 있었죠. 아씨 덕분에 오늘 밤 우리 아이가 배부르게 잠들겠소. 사람들의 진심 어린 감사를 받으며 서우는 과부가 된 이래 처음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환한 미소를 되찾게 되었답니다. 서운의 선행은 차가운 장터의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죽만 나누어 주는 것을 넘어 죽을 팔아 얻은 작은 수입으로 뗄감이 없는 노인들에게 삭정이를 사다 주고, 해진 옷을 입은 아이들에게 헌옷을 기워주는 등 나눔을 더욱 체계적으로 확장해 나갔죠. 며칠 뒤 이선준이 다시 서운을 찾아와 단순한 칭찬이 아닌 현실적인 조언을 건넸습니다. 부인의 선행이 클수록 시기하는 자들의 그림자도 길어지는 법입니다. 부디 몸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의 깊은 염려는 두 사람의 마음을 한 뼘 더 가깝게 만들어 주었답니다. 한편 시어머니는 온기죽의 비법을 알아내려는 헛된 욕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서운이 몰래 숨겨둔 조왕신의 쌀을 한 줌 훔쳐 똑같이 죽을 끓여보았지만 그녀가 끓인 죽에서는 아무런 온기도 맛도 나지 않는 멀건 맹물일 뿐이었죠. 시어머니는 비법이 쌀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에 있다고 확신하며 며느리를 향한 집착을 더욱 키워나갔습니다. 결국 우려했던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곡물 상인들이 고용한 불량배들이 주막과 장터 곳곳에 악독한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과부 밤마다 부엌에서 수상한 주문을 외운다더라. 그 죽을 먹고 배탈이 난 사람이 있다더라. 교묘하게 부풀려진 거짓말은 사람들의 마음에 불안의 씨앗을 심었고 어제까지 감사 인사를 하던 사람들 중 일부가 서운을 피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녀의 온기죽 가마솥 앞에 줄이 짧아지던 날, 서운은 사람들의 믿음이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를 깨닫고 깊은 상심에 빠졌답니다. 모두가 망설이며 수군거릴 때였습니다. 열병으로 앓아눕던 아이를 업은 한 어머니가 절박한 심정으로 서운에게 다가와 외쳤습니다. 아씨, 흉흉한 소문 따위 저는 믿지 않습니다. 제발 제 아이에게 이 온기죽 한 그릇만 먹여주십시오. 서운이 정성껏 떠준 죽을 받아먹은 아이는 신기하게도 다음날 열이 내리고 기운을 차리게 되었죠. 그날 밤 악소문에 배후에 곡물 상인들이 있음을 직감한 이선주는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다고 결심하고 밤늦게 몰래 서운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부인의 의로움을 반드시 지켜드리겠습니다. 상인들의 불법적인 증거들을 모으고 있으니 조금만 더 버텨주십시오. 어둠 속에서 나누는 두 사람의 대화는 단순한 연모를 넘어 불의에 함께 맞서는 동지로서의 굳건한 신뢰를 쌓아 올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며느리를 감시하던 시어머니가 담벼락 너머로 한밤중에 웬 사내와 만나는 서운의 모습을 목격하고는 며느리가 불의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오해하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죠. 선준이 돌아간 뒤 서운은 깊은 상심에 빠져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나의 선행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불안을 주는 것인가. 그녀가 망연자실한 채 아궁이를 바라보던 그때였습니다. 제 속에 희미하게 남아있던 불씨가 갑자기 스르르 살아나더니 이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꽃은 평범한 붉은색이 아닌 티 없이 맑고 영롱한 푸른빛을 띤 불꽃이었죠. 푸른 불꽃은 마치 모든 부정을 태워버리겠다는 듯 맑고 강렬하게 타오르다 이내 평범한 붉은 빛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운은 그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이것은 조왕신께서 내려주신 해답이라는 것을. 그래, 불꽃은 자신의 모든 것을 숨김없이 보여주기에 저리도 맑고 뜨거운 것이다. 나 역시 모든 것을 숨김없이 보여주자. 자신을 믿어준 아이 어머니의 눈빛과 자신을 지키려 애쓰는 선준의 마음, 그리고 조왕신이 보여준 정화의 불꽃. 그 모든 것이 그녀의 마음에 새로운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다음 날 서운은 이전보다 더욱 큰 가마솥을 걸고 장터의 가장 한가운데로 나아가며 진실의 힘으로 거짓을 이겨낼 것을 굳게 결심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운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장터 구석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가장 넓은 공터 한가운데에 보란듯이 집안에서 가장 큰 가마솥을 가져가 걸었지요. 그 행동 하나만으로도 그녀의 굳건한 결심과 한 점 부끄럼 없는 떳떳함이 만천하에 선포되는 듯 했답니다. 사람들이 의아한 눈길로 웅성거리기 시작하자 서운은 조왕신이 내려준 쌀자루를 감추지 않고 열어보이며 맑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쌀은 저희 부족한 정성에 하늘이 감복하여 내려주신 복입니다. 이 물은 이른 새벽 가장 맑은 우물에서 길어온 것이며 이 죽을 끓이는 제 마음에는 한 점의 거짓도 한 톨의 사심도 없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흉흉한 소문에 흔들리던 군중 속에서 아이의 병을 고쳤던 어머니가 가장 먼저 앞으로 나서며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열병으로 죽어가던 제 아이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입니다. 곡간을 채우고도 굶주린 우리를 외면하는 저 사악한 상인들의 거짓말에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그녀의 용기 있는 외침은 얼어붙었던 군중의 마음에 첫 파문을 던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상황이 불리해진 것을 깨달은 곡물상인이 하수인들을 이끌고 서운에게 달려들었지요. 그의 마지막 발악이 시작된 것입니다. 저 요망한 과부를 당장 묶어라. 저 가마솥은 우리 마을의 복을 빨아들이는 저주의 솥이다. 저 여자가 끓이는 것은 죽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홀리는 미약이다. 저것에 중독되면 결국에는 모두 저 여자의 노예가 될 것이다. 그는 광기 어린 얼굴로 서운을 손가락질하며 사람들의 공포심을 부추겼습니다. 하수인이 서운의 머리채를 잡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죠. 멈추시오. 마치 하늘의 응답처럼 우렁찬 목소리가 군중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관아의 포도대장과 포졸들을 대동한 이선준이 성큼성큼 그들 앞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답니다. 이선준은 곧장 포도대장에게 그동안 밤낮으로 모아온 장부를 펼쳐 보였습니다. 나리, 이 장부에는 저 상인들이 곡식을 창고에 숨겨두고 값을 올린 모든 기록과 흉흉한 헛소문을 퍼뜨리기 위해 불량배들에게 돈을 쓴 내역까지 똑똑히 적혀 있습니다. 상황이 순식간에 역전되자 헛소문을 퍼뜨렸던 불량배 중 하나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나으리, 저희는 저 양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이성을 잃은 곡물상인은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그는 서운의 복의 근원인 쌀자루를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모든 것은 저 요망한 쌀자루 때문이다. 그는 광기에 사로잡혀 달려들어 신성한 쌀자루를 발로 거칠게 걷어찼습니다. 진주처럼 빛나던 쌀알들이 더러운 장터 바닥에 무참히 쏟아지는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사방에서 매서운 회오리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은 이상하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혀 닿지 않고 오직 서운의 가마솥 아궁이에서 피어오른 검은 재를 휘감아 살아있는 뱀처럼 꿈틀거리며 곡물상인과 그 하수인들에게로 향했습니다. 제 회오리는 정확하게 악인들의 눈과 입을 틀어막고 그들을 공중으로 살짝 들어 올렸다가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동시에 맑던 대낮의 하늘이 순식간에 해가 진 것처럼 어두워지고 어디선가 우르릉 하는 땅이 울리는 듯한 깊고 장엄한 소리가 온 장터에 울려 퍼졌지요. 명백한 하늘의 분노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목격한 마을 사람들은 본능적인 공포에 사로잡혀 그 자리에 모두 무릎을 꿇고 땅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지요. 하늘이 노하셨다. 의인을 괴롭힌 자들에게 하늘이 벌을 내리신 것이다. 포도대장과 포졸들마저 눈앞에 기이한 현상의 할 말을 잃고 서 있었습니다. 이선준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는 자신이 법도로 지키려 했던 한 여인이 사실은 법도를 뛰어넘는 하늘의 보호를 받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서운을 향한 그의 마음은 이제 연모를 넘어 깊은 경외심으로 가득 차게 되었답니다. 하늘이 잠잠해지고 모든 것이 끝나자 상인들과 하수인들은 온몸에 검은 재를 뒤집어 쓴 채 공포에 질려 포졸들에게 줄줄이 묶여갔습니다. 그제야 모든 진실을 깨달은 마을 사람들은 부끄러움과 미안함에 고개를 숙이며 서운에게 다가와 진심으로 사죄했지요. 아씨, 저희가 어리석었습니다. 부디 저희의 무지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모든 혼란 속에서 서운과 이선준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말이 필요 없는 깊은 신뢰와 감사 그리고 불의에 맞서 함께 승리했다는 벅찬 감정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답니다. 그날 이후 장터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서운을 재수 없는 과부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깊은 존경심을 담아 의인 아씨 혹은 온기 보살님이라 칭하며 그녀를 따랐지요. 그녀의 온기죽 가마솥 앞에는 이제 굶주린 이들뿐만 아니라 그녀의 안위를 묻고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려는 사람들로 더욱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관아로 끌려간 곡물상인은 그동안의 모든 죄가 밝혀져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다시는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아주 먼 곳으로 유배를 떠나게 되었다는 통쾌한 소식이 들려왔죠. 고을에는 마침내 정의가 바로 섰다는 안도감이 강물처럼 흘렀답니다.
며칠 뒤 이선주는 가장 좋은 예복을 갖춰 입고 서운의 집을 정식으로 방문했습니다. 그의 목적은 단 하나, 서운의 보호자인 시어머니에게 정식으로 서운과의 혼인을 허락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듯 시어머니는 눈을 번뜩이며 발악했습니다. 어디 근본도 모를 과부를 들이려 하시오. 이녀는 밤중에 웬 사내와 미래를 하던 부정한 년입니다. 그녀는 지난밤 자신이 목격했던 것을 왜곡하여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선주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고 강직한 목소리로 답했죠. 어머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내가 바로 접니다. 며느님이 악인들의 계략에 빠질까 염려되어 그 의로움을 지켜드리고자 잠시 의논을 드렸을 뿐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면서 어찌 진실을 이리 왜곡하십니까?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발뺌하며 억지를 부리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답니다. 부엌 쪽에서 쩍하는 나무가 쪼개지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멀쩡하던 부뚜막에 커다란 금이 가고 말았습니다. 마치 하늘의 증인인 조왕신이 그녀의 마지막 거짓말에 크게 분노하는 듯한 기이한 현상에 시어머니는 겁에 질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모든 것이 탄로나 쫓겨나게 된 시어머니에게 서우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약간의 노자와 겨울을 날 수 있는 따뜻한 옷가지가 들어있었지요. 부디 몸 건강하십시오. 서운의 마지막 온정에 평생 남탓만 하던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지 못하고 회한의 눈물을 흘리며 떠나갔습니다. 그녀가 떠난 뒤 이선주는 서운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진심을 다해 말했습니다. 부인, 저는 부인의 아름다움이 아닌 굶주린 세상을 품는 그 따뜻한 마음을 연모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저와 평생을 함께하며 그 귀한 뜻을 함께 펼쳐주시지 않겠습니까? 서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혼례 준비가 한창이던 섣달 24날 밤이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고요한 시각, 서운의 집 부뚜막 아궁이에서 맑고 영롱한 빛기둥 하나가 피어올라 밤하늘을 가르고 곧장 하늘의 궁궐로 향했지요. 바로 조왕신이 지난 1년간의 모든 일을 기록한 장부를 들고 옥황상제께 보고를 올리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구름 위 천상의 궁궐에서 조왕신은 위엄 있는 옥황상제 앞에 엎드려 서운의 집안일이 기록된 장부를 올렸습니다. 옥황상제가 장부를 펼치자 시기와 욕심으로 얼룩진 다른 기록들과는 달리 서운의 기록에서는 눈물과 정성 그리고 나눔의 선행들이 따스한 빛을 발하며 페이지마다 피어올랐죠. 기록을 모두 읽은 옥황상제는 크게 만족하며 선언했습니다. 선한 마음에 반드시 복이 따르게 하고 악한 행동에 반드시 벌이 따르게 하는 것이 하늘의 법도이니라. 조왕신은 듣거라. 그 여인과 새로 맺어질 어진 인연에게 대대손손 마르지 않을 제복과 나라의 기둥이 될 총명한 자녀의 복을 내려주겠노라. 또한 그들의 마음속 온기가 꺼지지 않도록 늘 하늘이 그들을 보살필 것이니 내려가 나의 이 뜻을 그 집안의 부뚜막에 깊이 새기도록 하라. 성대한 천상의 축복을 받고 지상으로 돌아온 조왕신이 부뚜막에 깃드는 순간 아궁이의 불씨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따뜻하게 타오르며 집안 전체가 온화하고 상서로운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혼인을 약속한 날 밤, 서우는 홀로 부엌으로 가맑은 정화수 한 그릇을 부뚜막에 올렸습니다. 어떤 말도 어떤 소원도 없이 그저 깊고 긴 절을 올리는 것으로 조왕신에게 가장 큰 감사를 표했지요. 두 사람의 혼례날 온 고을 사람들은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두 사람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서운이 나누었던 온기죽 한 그릇 한 그릇이 이제는 수백 배의 축복이 되어 그녀에게로 돌아온 것이지요. 그 후 이선주는 나라의 큰 인재가 되어 높은 벼슬에 올랐고 서운은 그의 곁에서 현명한 아내이자 어려운 이들의 따뜻한 어머니로 살아가며 하늘이 내린 복 속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휴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이야기 보따리를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